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판검사 출신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실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이 돼가지고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상고 기각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사기죄로 처벌이 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단체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범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역할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총책, 유인책,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역할로 분담되어 있어서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내가 실제로 이 범행을 하고 있다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알바를 구하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광고를 보고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됐는데 누군가한테서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방조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의뢰인은 1심에서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서 범행을 전부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을 했는데요.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에 당 법인을 방문을 했는데요. 우리 법인의 조언을 받아서 항소심에서는 사기 방조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퉈보기로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조언을 하기를 모든 범죄에 있어서 범죄 구속요건으로 보완적 구속요건, 즉 그러니까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특히 사기 방조에 있어서는 내가 모르는 누군가 본범인, 정범이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고의,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범행을 도와준다는 고의, 두 가지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두 가지 점에 대한 고의가 전부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항소심에서 다퉈보기로 했습니다. 알바라고 하지만 아무런 면접이나 대면 절차 없이 채용이 이루어진 점, 업무 지시하는 사람하고도 대면 접촉이 전혀 없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업무 지시를 받고 수행을 한 점, 그리고 하는 일에 비해서 수당이 과했던 점, 이런 점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해 금액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뢰인은 이 일을 하게 된 경위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운동화 포장이나 품질 검사하는 그런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서 채용이 된 것이라는 점, 은행 등 채무를 상환받은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하는 설명을 받았다는 점, 우리 의뢰인은 자기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아버지의 전화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다가 망갈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각서까지 촬영해서 보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강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저희가 얘기하기를 불법적인 일일 수는 있겠다. 즉 이게 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채에 관한 돈을 옮기는 건가 하는 의심은 해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인식이 곧바로 누군가가 사기 범행을 하고 있구나, 거기에 내가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인식과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저희가 강조를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여러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실제로 어떠한 절차나 단계를 거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의뢰인이 받은 문자나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전혀 없었던 점, 세네 차례 일을 하다가 스스로도 이게 이상하다 생각해서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던 점, 그런 걸 비추어 보면 과연 불법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그걸 용인하고 고의적으로 이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느냐, 막연하게 위법한 일일 수 있겠다는 의심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돼 있다, 이 피해 금액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다 하는 점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인식이 없다, 이런 점을 저희가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과 우리 법인의 이러한 변소를 받아들여서 사기 정범에 대한 고의, 그리고 내가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 모두 없다는 내용으로 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검사는 상고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점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고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요즘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이 형태를 변화해가면서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규직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알바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바를 자꾸 찾게 되는데요. 번듯한 알바직인 것 같은데 실제로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1심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우리 법인에 의뢰를 하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상고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원의 의무입니다. 다만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발견을 하고 그것을 쟁점화해서 무죄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의뢰인과 변호인의 몫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인데 근데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느 방향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판결이 선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 입장에서도 내가 뭐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고받고 말 수도 있지만 내가 좀 더 노력을 하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이었습니다.